홍승기가 묻고 그가 답하다의 홍승기입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그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답변을 통해 우리 시대의 현상과 그리고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오늘 멀리서 오셨습니다. 간사이 외국어대학교 장두승 교수님, 간사이 공항 출발하셔서 조금 전에 인천공항 도착하셨습니다. 먼 길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관서 외국어대에서 온 장부승 교수라고 합니다. 의대 증원 공방하고 야후 자펜 사태, 네이버 사태, 그 정도로 얘기해 봤습니다. 네. 영국 얘기를 하자면 영국이 현재 9,500명인데 2031년까지 1만 5천 명으로 늘리기로 발표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정부가 영국에서는 의사들이 선제적으로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직역 이기주의 때문에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의료 이 시스템이라는 게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좀 드뭅니다. 예. 그러니까 좀 그래도 가장 비슷하다는 게 이제 일본인데, 예.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좀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국민 전체가 단일 건강보험에 가입을 네. 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정부가 의료 서비스의 가격, 수가를 갖다 통제하고요. 네. 그러면서도 의사들은 또 개인 자영업자로 활동을 하게 돼 네. 있고, 자기의 어떤 사업 성과라든가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하에 하게 돼 있고, 네. 의사들의 수련 과정이라든가 의대 교육 이런 것도 다 개인의 자비로다가 충당하게 돼 있단 말이죠. 되게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병원들도 국가가 운영을 하고요, 의사들도 국가가 고용을 하는 공무원이라는 말씀이죠. 사실상의 공무원인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NHS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는 걸 도입을,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그런 제도가 사실 없긴 없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근데 거기서 병원이라든가 이런 의사들을 다 고용을 하고요, 의사들이 어디 근무하는지도 다 정해줘요. NHS에서. 너는 스코틀랜드에 어디로 가라, 너는 웨일스에 어디로 가라, 다 근무지까지 다 정해줍니다. 월급도 다 정해주고요. 그다음에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이런 거 비용들도 다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의료세를 냅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의료세 상당히 퍼센티지 높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고, 유럽의 제도라는 건 대부분이 그런 식의 국가가 직접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고, 그 대척점에 있는 게 이제 미국식의 시스템이죠. 미국은 국가가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거나 의사들을 고용하거나 그런 게 없고, 민간이 하되, 다만 민간에서 진료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견제 장치로서 민간 보험회사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민간 보험회사도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민간 보험회사들이 있어서 민간 보험회사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보험시장에서. 그래서 결국은 보험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의사들의 과잉 진료라든가 과도한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간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 있는 것 같은데 가격은 통제를 받고 있고, 근데 국가가 통제를 하는 거죠. 그다가 국가가 하나의 보험에 모든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가입하고 거기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정부가 의사들을 만드는 과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지도 않아요. 의대는 자비로 다니는 거지, 정부에서 돈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 시스템인데, 이게 사실은 일본의 시스템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일본도 우리랑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본이랑 상당히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어떤 차이를 이해해야만 다른 나라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주장이라든가 의사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시스템상의 차이를 이해를 안 하고 그냥 껍데기만 보고 영국은 늘린다더라, 독일은 늘린다더라, 이런 것만 보고 와가지고 우리는 늘려야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본질을 안 보고 현상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자로서 이 문제, 국가 간의 어떤 비교 사회학이라든가 비교 정치학, 비교 경제학이라는 게 결국은 나라들 간의 시스템의 차이를 연구하는 건데,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면 안 되는데 이건 잘못된 결론이 나오는데 라는 식으로 생각이 드니까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발언을 하고 글을 쓰고 해가지고 이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예, 없던 거죠. 독일에서 5천 명을 늘리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걸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1990년부터 2022년까지 독일의 의사 숫자, 1000명당 의사 숫자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네. 그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밑에 나오는 부분이 의사 숫자고요. 예, 예. 위에 약간 그 짙은 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의사이긴 한데 장롱 면허입니다. 놀고 있는 의사들. 네, 면허는 있는데 실제로 활동을 안 하는 의사들. 예. 그러니까 보시면은 의사 숫자가 계속 늘고 있죠.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요 장롱 면허 부분, 장롱 면허 부분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게 더 추세가 더 커요. 늘어나는 추세가. 그렇죠. 더 빠른 속도로 의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예. 면허만 있고 실제로 의사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 예, 그럼 예. 이 사람들이 뭐 그냥 백수는 아닐 거고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의사를 안 하고. 이 숫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예. 그 힘들게 의사 면허 따놓고 왜 의사를 안 하지? 왜냐하면 그 독일에서는요, 그 공공의료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의사들은 전문의를 따거나 이런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시간도 다 엄격하게 제한돼요. 예. 주당 40시간으로 제한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해서 일을 더 할 수도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의사 면허를 따봤자, 그리고 전문의 되려면은 독일도 우리처럼 오랜 수련 기간을 거치고 해야 되거든요.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예, 거쳐야 예, 되는데 그렇게 해봤자 특별히 자기한테 인센티브는 없다는 거죠. 그저 금전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막상 하고 보면은 야, 이거는 이 정도 돈 벌어가지고는 본전도 못 찾겠다 하면은 나중엔 또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글쎄, 이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의사들도 꽤 있겠네요. 그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통계를 하나 또 가져왔는데요. 요 표를 보시면요, 영국의 의사들 중에 해외로 나가겠다고 그 절차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예. 그 절차를 신청하는 의사들 숫자입니다. 보십시오. 2018년에 6,000명이 넘어요. 아하. 영국의 의대 정원이 9,000명 정도거든요. 영국이 아하, 예. 의대가 40개고 우리도 40개입니다. 예, 영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데 그렇죠. 예. 우리랑 의대 숫자는 똑같아요. 왜 이러냐면은 NHAS에서 일해가지고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의사로서의 술기, 기술이 있어도 큰 돈을 못 벌어요. 그렇다고 많이 일을 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예.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 환경도 열악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러니까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로 잘 가요. 사는 나라로. 예, 예. 특히 오스트레일리아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국에서 의사들이 보통 평균 연봉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2억 원 정도 되는데 네. 호주로 가면은 2배로 뜹니다. 아하. 영국이나 독일은요, 의대 교육을 다 정부에서 돈을 대줍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공짜예요. 거의 공짜. 네. 그러니까 독일은 그렇게 정부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의대생 졸업을 시켜놨더니 장롱면허가 돼버리고, 영국은 돈 들여가지고 교육시켜놨더니 해외로 가버리고. 이거 엄청난 자원의 지금 이 낭비가 있는 거죠. 예. 정부 재정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보지 않고 그냥 영국에서 의대 정원 늘린다는데 그럼 우리도 늘려야지 라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결론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심각한 장롱 면허라든가 심각한 의사의 유출 문제라는 게 없거든요. 예, 이게 지금 의대 증원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참 좌절했던 것이 네.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이상한 행태들이 다시 시즌2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망스럽고 주위에서도 다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정부가 우리나라 의사 연봉이 OECD 1위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듣는 순간 과연 이게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이 부분도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예.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말씀하시죠. 뭐냐면요. 우리 이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서 국내 논의 중에 가장 커다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대 증원이 동결돼 있으니까 의사 숫자도 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사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예.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예. 심지어 기자들, 예. 언론인들 중에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예. 있더라고요. 의대 정원이 3,000명대로 고정되어 있다 해도 3,000명이 꼬박꼬박 매년 증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의사들의 평균 수명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은퇴하고 의료 시장을 떠나는 의사들 숫자가 적어요. 그럼 사실상 새로 유입되는 의사들은 계속해서 쌓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의사 숫자는 늘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이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대단히 빠릅니다. 빨라요? 대단히 빨라요. 제가 이게 지금 OECD 통계인데요. 요 오른쪽은 OECD 평균보다 의사 숫자가 적은 나라들, 요 왼쪽은 OECD 평균보다 의사 숫자가 많은 나라들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요 빨간 선이 보이는 게 OECD 평균이고요. 평균. 한국은 얼마냐? 한국 여기 지금 여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점선이죠. 보십시오. 한국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다. 예. 2011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1년에 130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의사 속도가 증가하고 있고, 방금 전에 그 교수님께서 예. 의사 보수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예. 의사 보수 통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발표는 OECD 전체 중에서 의사 연봉이 최고다, 뭐 이런 식의 발표가 나갔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좀 잘못된 게 뭐냐면요. OECD 자료를 보면요. 의사들을 4가지로 분류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맨 왼쪽에 보는 것이 일반이들, 페이닥터, 그러니까 월급 받는 의사로 일하는 일반이들. 두 번째가 월급 받는 의사로 일하는 고용된 의사로 일하는 전문의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개업을 한 자영업자로 일하는 일반이들. 예. 그다음에 개업을 한 자영업자로 일하는 전무들입니다. 예. 여기 지금 한국의 지금 등수들이 나오죠. 예. 한국 등수 보시면요. 그 고용된 의사로 일하는 일반의 경우에 12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OECD 국가들 중에 통계를 제출한 나라가 18개밖에 안 되는데 18개 중에 그 중에 12등이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2.1은 뭐냐면요. 그 나라의 평균 근로자 임금 대비 몇 배를 받느냐 이겁니다. 예. 한국이 지금 고용된 일반인의 경우에 2.1배를 받아요. 고용된 전문의들 경우는 어떠냐면은 통계를 제출한 나라가 지금 29개 나라인데 그 중에 위에서 3등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 평균 임금의 4.4배를 받는다는 거죠. 개업을 한 일반인의 경우는 어떠냐? 여기 통계를 제출한 나라가 반단데요. 13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7등입니다. 7등. 그 다음에 개업을 한 자영업자인 전문의의 경우에는 이게 바로 여기서 1등입니다. 예. 1등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통계를 제출한 나라가 10나라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의사들 봉급 제일 많이 받는 나라는 압도적으로 미국이거든요. 아, 그렇죠, 당연히. 근데 미국이 없어요, 여기. 어. 제출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의사들 연봉을 계산할 때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라든가 전임의들 연봉을 예. 넣질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그렇죠.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4년치, 5년치, 6년치가 예. 쌓여 있어요. 예. 대학병원에. 예.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받는 이 대단히 낮은 임금을 통계에 산입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의사들 평균 연봉은 대단히 떨어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다 아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의사가 세계에서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다는 게 정확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게 기사에 나는 걸 보면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통계 왜곡질을 하고 있어. 통계 왜곡도 아니고 이거 뭐 사기죠, 이거 좀. 그러니까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글 쓰고 어디 나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통계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시는 겁니다. 예.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OECD 원 자료를 들여다보고 주석들까지 다 읽어보면은 꼭 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그 의사들 중에서 성형이나 미용, 뭐 이 의료 사고가 없는 부분, 또 보험과 별로 관계없는 부분, 이 부분에 지나치게 좀 집착을 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죠. 그러면서 필수 의료 부분에 인원이 적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수가 문제 아닌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뭐 여론이 의사들에 대해서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 중에 네. 하나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의사들이 소위 말해서 비급여 부문에서 뭐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피부과라든가 뭐 안과라든가 뭐 성형외과라든가 무슨 뭐 도수치료라든가 정형외과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통증 클리닉이니 뭐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 이유는 우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70년대에 의료보험을 처음 도입하던 처음 시점부터 의료 수가를 대단히 낮게 책정을 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이라는 거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이라고 그랬죠. 이제 요즘은 이제 건강보험이라고 하지만은 건강보험제도라는 걸 도입할 때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의사들한테 다 돈을 정당한 대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가를 낮게 책정하되 이 수가에 포괄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비급여라는 부분에서는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허용을 해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이 굴러가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적으로 정부가 통제하는 부분과 통제하지 않는 부분을 공존하게 해줌으로써
의사들이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국이나 뭐 유럽 같은 그 공공의 완전 정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미국처럼 완전 경쟁으로 가는 시스템도 아닌 그 중간에 소위 말해서 하이브리드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일반 꼭 필수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수가를 낮게 유지하면서도 양질의 그 높은 교육을 받은 전문의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의 문제는 뭐냐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비급여로다가 충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급여 부분은 팽창하는데 어떤 과목은 비급여 항목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과가 요새 뭐 돈을 많이 번다 그러잖아요. 뭐 라식 수술하거나 라섹 수술하거나 그래가지고 비급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피부과도 그렇고 성형외과도 그렇고 뭐 비급여 항목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아니면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근데 산부인과 특히 그 중에서도 분만을 담당한다. 만들어낼 비급여 항목이 없어요. 소아과 이런 거. 소아과도 특별히 만들어낼 비급여 항목이 없어요. 그냥 애들 와가지고 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급여를 원천적으로 그 기술의 본질상, 기술의 속성상, 의료기술의 속성상 비급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과목들은 점점 더 쪼그라드는 겁니다, 수입이. 반대로 비급여 항목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점점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반대쪽에 공공부문으로서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수가 부분, 급여 체계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수가를 안 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깔때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쪽 수가에서 빠져나가지고 의사들이 비급여 중에서 돈을 많이 버는 부분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사실은 어느 시점에서는 좀 조정을 좀 해나가면서 손을 봤었어야 되는데 수가를 올리는 거는 정치인들의 그 얘기 꺼내기 싫거든요. 표가 떨어지니까. 비급여도 손대는 게 골치 아프잖아요. 하나하나 들여다봐가지고 뭐가 급여고 뭐가 비급여고 그 비급여 중에 일부는 급여로 넣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럼 또 재정이 또 팽창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산부인과 중에 또 산과 애 낳는 거 담당하는 사람들은 애를 병원을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적자.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예요. 1년 하루에 200명씩 보는데도 적자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애들 다 하나씩 있으니까 애들 중시하죠. 그다음에 애 나올 때 무슨 사고 생기면은 반드시 또 소송 제기하죠. 그리고 그 소송에 대한 대가로 주는 피해 배상액도 점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산부인과 중에서 이제 산과 담당하시는 분들, 소아청소년과 담당하신 분들은 견딜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뭐 수가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에 가서 일하면 결국에는 그 지방의 의료 시장이라는 게 수가로다가 돌아가는 건데 그 수가 가지고는 거기서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 고용하고 장비를 들여와가지고 병원을 운영했을 때 이게 흑자가 안 나니까 적자로 계속 유지되니까 결국 망할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게 다 알 거 아니에요. 선배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급여 부분이 이렇게 팽창하게 된 것이 그 안에 비급여 부분 안에 있는 의사들이 본질적으로 뭐 비도덕적이고 사악한 사람들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체 의료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필요한 조정들을 제때 지금 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의사들이 파산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산부인과 의사들 중에는 파산해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반인들 자살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일본의 사회 구조가 일본의 사회 구조 고령화 시대를 우리보다 먼저 겪었고, 근데 그나마 일본은 그래도 출산율이 지금 우리보다는 조금 양호한 편이고, 내수 시장이 뭐 그래도 믿을만하고 해외 투자가 그래도 믿을만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식의 출산율이 낮은 상태에서 지금 사회는 경제적으로도 이 탄력을 잃어간다 그러면 그 부담이 훨씬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이미 의료 시장도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정말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요. 그 일본이라는 아주 좋은 반면교사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이 초고령 사회라는 거를 먼저 겪었기 때문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시행착오 했던 부분을 좀 피해 나가면은 똑같은 개혁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비용을 줄여가면서 개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일본의 사례를 제대로 참고를 안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2007년, 6년 이때 시점에 들어왔습니다.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면요. 일본의 인구 감소세가 등장하는 시점이거든요. 인구가 줄어든다. 이 초고령 사회의 어떤 그 임팩트, 영향이 피부로 와닿는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무슨 응급실 뺑뺑이라든가 예. 뭐 지방에 뭐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사회적인 우려, 걱정이 막 고조되던 시기입니다. 예. 근데 그때 그 마스조에라고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동경도 지사 하시던 예.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후생노동 대신 우리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되면서 야 이거는 의사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의사들 그를 많이 설득을 했죠. 설득을 해가지고 의대 정원을 늘립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은 2007년도까지 7,625명으로 계속 가던 평행선을 긋던 의대 정원이 2008년도에 168명 조금 늘어나죠. 초년도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가서는 693명 늘어나요. 예. 그 다음에 360명. 그래가지고 조금씩 계속 늘려가지고 한 10년 정도 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일본은 이 실험을 할 때도 우리처럼 막 무지막지하게 하진 않았어요. 2,000명까지는 않네요. 예. 우리는 3,000명을 갑자기 무슨 뭐 2,000명을 늘린다, 뭐 1,500명을 늘린다, 뭐 50%, 60%를 늘린다고 2,000명에서 그러잖아요. 절대 못 줄인다. 근데 일본은 지난 40년을 통틀어서 제일 많이 늘린 게 1년에 8.9% 늘린 게 2009년도에 예. 2008년에서 2009년 넘어갈 때 의대 정원 8.9% 늘린 게 이게 지난 40년 통틀어서 제일 많이 늘린 겁니다. 우리보다 한 해에. 인구가 2배 반인 사회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런 이게 기록이고요. 200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의대 정원을 1,795명 늘려요. 예. 10년 동안. 예, 10년 동안. 그 예. 전에 7,000명 중반대였는데 이렇게 늘려가지고 10년 동안 다 합쳐서 23.5% 늘린 겁니다. 좀 늘었다가 다시 2018년 이후에 줄여요. 줄이고 있네요, 지금.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예. 다시. 왜냐하면 이때 일본은 그 의대 정원을 어디서 결정하냐면 그 원칙적으로는 그 각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각 결정을 합니다. 네. 일본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내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 예. 그 전에 이미 다 그 실무실에서 뭐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루어지겠죠. 내용을 다 만들어 놓죠. 그래서 후생노동 대신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각 회의에 올리면 예. 사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그 후생노동성 안에서는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산하에 분과회가 있는데 의사수급 분과회라고 있습니다. 예. 그게 한 20명 정도 멤버가 되는데 한 4분의 3 정도는 의사들이에요. 예. 근데 의사도 뭐 종류가 많으니까 뭐 대학병원 원장도 있고 뭐 큰 의료재단 뭐 이사장도 있고 뭐 조그만 데도 있고 아니면 우리로 치면은 뭐 의협 뭐 회장 부회장 같은 분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뭐 아니면 요양기관 운영하신 분들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들어와요. 대개 이제 의료 행정이라든가 진료 경험이 많으신 분들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이 협의를 해서 정하는데 이때 2017년 18년도에 어떤 그 보고서가 나오냐면요. 그 의사 공급 추계, 수급 추계를 그 계산을 해요. 예. 앞으로 이 추세대로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게 이대로 가면 조만간 몇 년 못 가서 의사 공급 과잉이 온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하. 그러면서 그때 이거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이런 그래서 벌써 2018년 이때부터요. 조금씩 줄이고 있죠. 예. 그리고 여기서 지금 더 줄이는 것도 지금 이미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아하. 우리 국민들이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게 의사가 늘어나면 자유시장 경쟁에 의해서 의료 서비스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내려가지 않습니다. 시장 경제라는 네. 것은요. 가격이 자유롭게 등락을 그렇죠. 할 수 있어야 서비스의 공급을 늘릴 네. 때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가격이 공급돼 있으면요. 서비스 공급이 늘어날 때 어떻게 될까요? 과잉 수요가 발생하죠. 왜 특히 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전문성 지식의 정도가 그 환자에 비해서 의사가 압도적으로 높기 예. 때문에 이런 치료가 좀 필요할 것 네. 같은데요 라고 했을 때 환자가 그걸 거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뭐 안 하셔도 되는데 하면 좀 더 좋을 수는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아니 우리 아버지는 건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없죠. 대한민국 문화상. 예. 그래요? 그거 얼만데요? 뭐 좀 해보죠. 마침 또 실손보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은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가 팽창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보험도 없고 정부가 그걸 방어해 주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막대한 돈을 배상하라고 하는 판례는 쌓여간단 말이죠. 그럼 의사들은 그러면 나는 그런 의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안 갈래요.